이른 아침의 햇살이 막 수평선 위로 솟아올라 강둑의 늙은 버드나무들 사이로 한강이 고요히 굽이쳐 흐르는 성촌마을의 부드러운 황금빛을 비추었다. 낡고 오래된 회색 기와지붕 위로 바람이 살랑이며 불었고 거리에는 밀가루와 버터 굽는 냄새가 가득 퍼져나갔다. 미숙인의 빵집은 세월의 흐름에 빛바랜 오래된 벽돌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삼거리 모퉁이에 있었다. 짙은 갈색의 나무 문이 살짝 열려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을 드러냈다. 내일 이른 아침,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익숙한 쉼터가 되었다. 커다란 간판 때문도, 요란한 광고 때문도 아니었다. 갓 구운 빵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미숙이라는 여인의 존재 때문이었다. 미숙은 30이 갓 넘은 나이로 작지만 재빠른 몸집을 가졌다. 검은 머리는 목 뒤로 단정하게 묶여 살짝 솟은 귀와 고단함이 서려있지만 인자한, 환한 얼굴을 드러냈다. 오랜 세월 밀가루를 반죽해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노릇노릇한 빵을 구운 판에서 뒤집을 때는 언제나 부드러웠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문에 달린 종이 살짝 딸랑거리자 단골 손님들이 이미 나무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아침 햇살 속에서 제잘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부드러운 빵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수가, 늘 그렇지만 빵이 참 향긋하구나. 설탕 안 넣었지? 맨날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미숙은 대답 대신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문득 멈췄다. 가게 맞은편 은행나무 아래에 기대선 작고 깡마른 형체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다. 빛바랜 티셔츠에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카키색 바지, 끈이 끊어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거리 먼지로 엉겨붙어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미숙이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눈이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에는 굶주림과 망설임이 뒤섞인 채 진열대의 빵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막 나가려던 참에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 꼬마 녀석. 뭘 그렇게 빵을 통째로 삼킬 듯이 쳐다봐? 아이는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푹 숙였다.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미숙은 마지막 빵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손을 닦은 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꾸짖는 말도 불쾌한 시선도 없었다. 그저 손에 들린 따끈따끈한 빵 한 덩이와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뿐이었다. 배가 많이 고프구나? 이리 와서 먹으렴. 돈은 안 내도 돼. 아이는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이 미숙의 얼굴을 빠르게 훑고는 다시 아래로 향했다. 경계심, 두려움, 자격지심. 그 모든 감정이 아이의 눈빛에 뒤섞여 있었다. 아니요. 저 돈이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 미숙은 미소 지으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서 먹으렴. 여기선 배고프다고 누구도 널 탓하지 않아. 아이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깡마른 손이 가늘게 떨리며 옷자락을 하얗게 될 때까지 움켜쥐었다.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아이는 억지로 삼켜냈다. 그러고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풀잎처럼 천천히 손을 뻗어 마치 온 세상을 받아들듯 빵을 받았다. 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공기 속으로 사라질 듯 작았다. 깊이 고개를 숙이자마자 아이는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미숙은 멀리 골목길로 사라지는 작은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잠재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똑같이 깡마른 소녀였던 그녀는 서울의 큰 시장 한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며 군침을 삼켰었다. 그때 만약 친절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녀는 오늘 이곳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빵 한 덩이일 뿐이지만 미숙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음 하나를 구원할 수도 있다. 한강가에 바싹붙어 자리한 작은 집에서 지호 아까 그 아이는 따끈한 빵을 품에 안고 무릉덩이를 가로질러 급히 달렸다. 녹슨 양철 지붕 위로 비가 드문드문 떨어졌고 그 뚝뚝거리는 소리는 정적의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아이의 엄마, 윤정임 씨는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냘펐다. 집 안은 어두컴컴했고 희미한 등잔불 빛만이 전부였다. 엄마, 제가 빵 가져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돈을 안 받으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엄마. 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눈빛은 환하게 빛났다. 정임은 눈을 뜨고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냘펐다. 지호야. 그렇게 계속 얻어먹으면 안 돼. 엄마는 사람들이 널 무시할까봐 무서워. 아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그냥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배고프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윤정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식에게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어머니의 무력감이 그렁거렸다. 미안하다. 더 나은 삶을 주지 못해서. 등잔불이 흔들렸다.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희미한 밀가루 냄새가 실려왔다. 지호가 처음으로 기적처럼 알게 된 그 향기였다. 다음 날 아침 빵집에서 미숙이 막빵 쟁반을 진열대에 올려놓았을 때 문이 평소보다 거칠게 열렸다. 그녀의 시어머니인 서명자 여사가 잔뜩 화가 난 걸음걸이로 슬리퍼를 끌며 성큼성큼 들어왔다. 미숙아. 내가 방금 그 꼬마 녀석을 봤다. 아직도 걔한테 빵을 나눠주고 있는 게냐? 어머니, 애가 배고파서요. 빵 한 덩이일 뿐인데. 빵 한 덩이? 그러다 둘이 되고 셋이 될 게다. 그러다 떠돌이 애들 전부가 몰려들걸. 이 빵집은 우리 집안의 생계 수단이지 자선 단체가 아니야. 미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전 그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왜 안 되겠어요? 서 여사는 가게 전체를 훑어보며 쏘아붙였다. 한 사람 때문에 가업 전체를 잃게 되면 그게 무슨 도움이냐?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구나. 가게 안에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방구석에서 한중년 여성 이웃인 최순남 씨 이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 너무 착한 건 제 발등 찍는 짓이지.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빵을 진열대에 더 올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어제 지호라는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던 작은 골목길을 향해 있었다. 초여름의 비가 성천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미숙이네 빵집 옆 작은 골목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 부슬부슬 내리는 비 사이로 익숙한 형체가 다시 나타났다. 윤지호는 맞은편 처마 밑에 기대서 있었다. 얇은 외투는 이미 물에 젖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빵집과 어깨를 스치는 차가운 빗줄기 사이를 오가며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거기 서서 망설일 뿐이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븐에서 갓 구운 빵 한 덩이를 꺼내 나무 접시에 담아 처마 앞으로 가져가 창턱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아무 말 없이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저편의 작은 형체를 향해 접시를 살짝 밀어놓고는 마치 일상적인 일인 양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지호는 빵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 갈등하는 표정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두 손으로 빵을 집어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인 양 조심스럽게. 빵은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버터 향이 겨울의 따스한 바람처럼 희미하게 풍겨왔다. 감에 사합니다. 미숙이 이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그는 속삭였다. 그러고는 지난번처럼 지호는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모퉁이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가의 임시 거주 구역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향했다. 지호와 엄마가 사는 집은 한강변 가장자리의 어두운 구석에 움푹 들어가 있었다. 지붕은 방수포와 비닐로 임시로 덮여 있었고 벽은 판자로 덧대어 틈이 가득했다. 안에서는 윤정임이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계속 기침을 하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달려들어와 흔들리는 나무 탁자 위에 빵을 놓고 서둘러 작은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몸을 숙여 엄마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엄마, 제가 빵 가져왔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또 돈 안 받고 주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엄마. 정임은 눈을 떴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흐릿한 시선이 반짝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호야. 엄마가 말했잖니. 그렇게 얻어먹으러 다니지 말라고. 엄마는 무서워. 사람들이 널 무시할까봐.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지호는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나루터 시장에서 물 길어주는 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돈을 안 줬어요. 저더러 거지래요. 엄마, 저는 구걸한 게 아니에요. 작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리 서러워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엄마 앞에서는 정임은 애써 손을 뻗어 아들의 뺨에 얹었다.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놓치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꼭 껴안았다. 그날 밤 작은 빵집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비는 여전히 지붕 위로 고르게 내렸고 그 뚝뚝거리는 소리는 미숙의 시어머니가 속삭이는 소리와 뒤섞였다. 미숙아, 내가 말했잖니. 그 꼬마 녀석이랑 엮이지 말라고. 걘 짐이야. 아무도 감당 못해. 어머니, 제가 짐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저 외면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외면? 외면하면 가게라도 지킬 수 있지. 온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걸 모르겠니? 서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행주를 접으며 매일 아침빵이 구워져 나오는 방금 깨끗이 닦은 오븐에 시선을 멈췄다. 머릿속에는 지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어렸을 적 가졌던 바로 그 눈빛. 다음 날 이른 아침, 미숙이 빵 오븐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문가에 나타났다. 가게에 정기적으로 밀가루를 배달하는 박현우였다. 미숙 씨, 오늘은 좀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힘드시면 제가 몇 번은 좀 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어 약간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현우 씨. 압니다. 그 아이 일이요. 저도 어릴 때 도움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미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그녀는 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모퉁이 뒤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오븐의 불이 아니라 믿음의 불꽃이었다. 지호의 이야기는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비난했다. 누군가는 혀를 찼다. 그 빵집. 이제 구호소가 다 됐나 봐. 빵은 맛있다지만 만약 우리 애가 거지 아이가 먹던 빵을 먹게 되면 어떡해? 여론은 늘 그렇듯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소재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미숙은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최순남 씨가 다시 가게에 왔다.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입을 열었다. 미숙아, 내가 정말 하는 말인데. 너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좋지만 선한 마음이 배를 채워주진 않아. 미숙은 갓 구운 빵을 계산대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머니,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이에요. 빵 한 덩이가 세상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 그럼 적자 나서 가게 문 닫으면 누가 널 도와주는데? 응?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몇몇 손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도착한 현우였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 포대를 들고 있었다. 힘드시면 제가 외상으로 달아두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길은 소수만이 택하는 길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미숙은 현우를 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같은 시각, 강가의 작은 구석에서 지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끓이고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엄마를 위해,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지만 정임이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몸은 더 야위어갔다. 그리고 지호의 눈빛에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한편 빵집에서 미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빵 한 덩이를 더 준비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창턱에 미리 놓아두고 기다릴 뿐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빵은 늘 따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천 마을 어딘가에 한 아이가 그것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름 장대비가 예고 없이 늦은 오후부터 성천 마을에 쏟아졌다. 바람이 낮은 지붕들을 휘몰아치고 삐걱거리는 판자 벽 틈새로 파고들어 강가의 선착장 일대가 어둠 속에서 통째로 흔들리는 듯했다. 미숙인의 빵집 안,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불안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날 오후 내내 지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문가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첨벙거리는 발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수줍게 인사를 건네던 모습에도 아주머니, 여기 제가 닦아도 돼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던 목소리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 사흘 연속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 아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미숙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문으로 걸어 나갔다. 처마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울부짖었다. 저 멀리 안개 낀 한강 위로 비가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녀는 앞치마 끈을 살짝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세차게 쏟아지는 빗방울과 함께 커져갔다. 바로 그때 박현우가 밀가루 포대를 들고 나타났다. 비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포대를 내려놓고 미숙의 굳은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좋아 보이시네요. 미숙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호가 사흘째 오지 않아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 보죠. 망설임 없이 미숙은 두꺼운 천 우산을 집어들고 낡은 외투를 걸쳤다. 두 사람은 빵집을 떠나 마치 전에 없던 감정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밤비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호가 살던 작은 골목은 이제 종아리 절반까지 물에 잠겨 있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현우의 손전등 불빛은 그들이 진흙탕을 헤치며 걸을 때마다 흔들렸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반쯤 닫힌 나무 문을 보았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불빛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허름한 초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뿐이었다. 미숙이 문을 밀자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광경을 똑바로 비췄다. 윤정임 씨는 대나무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새하였다. 그 옆에는 지호가 무릎을 꿇고 엄마의 차가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이는 빗소리와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섞여 쉰 목소리로 흐느껴 울고 있었다.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제가 착하게 굴게요. 물도 더 잘 길어 올게요. 엄마, 일어나세요. 아이는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고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달려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지호를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왔다. 언니가 여기 있잖니? 지호야, 넌 혼자가 아니야. 현우는 달려가 윤정임 씨의 숨을 확인했다. 그는 목에 손을 대어보더니 미숙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미숙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지금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은 죽은 이가 아니라 엄마를 잃고 무너지기 직전인 아이였기 때문이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번 꼭 껴안고는 미숙을 돌아보았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묻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품에 머리를 파묻었고 둥지를 잃은 작은 새처럼 작은 몸이 떨렸다. 미숙은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온기를 전해주려는 듯 아이를 꽉 껴안았다. 지호야, 언니 말 들어. 그녀는 빗소리 속에서 말했다. 우리 엄마를 의무실로 모시고 가자. 넌 강해져야 해, 알겠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주 꽉. 하늘을 찢을 듯한 비를 맞으며 미숙과 현우는 윤정임 씨의 시신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지호는 옆에서 달리며 미숙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골목을 지나고 물이 가득한 진흙탕을 건넜다. 마을 끝 작은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간소한 안치실로 안내했다. 미숙은 밖에 서서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산을 씌워주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피가 날 때까지 꽉 깨물고 있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낡은 나무 팔찌는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꽉 쥐고 있었다. 미숙이 몸을 숙여 부드럽게 말했다. 너에겐 아직 내가 이겼단다. 넌 혼자가 아니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방금 막 형성된 조용한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가 서서히 그쳤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하늘에는 짙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결코 빛을 잃지 않은 그의 마음처럼. 의무실에서 간소한 염을 마친 후 미숙은 날이 밝아올 무렵 지호를 빵집으로 데려왔다. 비는 완전히 그쳤다. 처마 끝에서 마지막 빗방울이 돌바닥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는 그의 성촌마을에서 가장 길었던 밤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애도하는 듯했다. 빵집 주방에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공기는 밀가루 냄새로 가득했지만 고요했다. 온 동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흠뻑 젖은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섰고 그 뒤를 창백한 얼굴의 사내아이가 따랐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빗물에 젖은 나무 팔찌가 꽉 쥐어져 있었다. 지호는 다시 데운 뜨거운 물 주전자가 놓인 작은 난로 근처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방금 무너져 내린 초라한 초가집, 엄마가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던 순간에 희미하게 숨을 쉬고 미안하다고 말했던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서명자 여사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언짢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숙의 흑투성이 몰골을 보자마자 반대 의사를 가득 담아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밤새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이 가게는 이제 볼 사람도 없는 게냐? 미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지쳤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를 데려왔어요. 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데려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애 엄마가 죽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아이에겐 집이 필요해요. 그녀는 화가 치민 듯 벌떡 일어섰다. 아무도 없으면 이 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성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고아만 보면 다 데려오게? 어머니. 걔는 모르는 애가 아니에요. 지호예요. 어머니도 우리 가게에서 빵 받아 가는 걸 보셨던 그 아이요. 바로 그 애를 봤기 때문에 요즘 이 가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아는 게다. 사람들이 온 동네에서 수군거려. 그런데 그 골칫덩어리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미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것은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지호를 입양하겠어요. 어머니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엄마를 잃은 아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서 여사는 손을 꽉 쥐었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미숙아. 이 집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아느냐? 빵집이야. 그리고 빵집은 손님으로 먹고 살아. 넌 걔를 뭘로 키울 셈이냐? 착한 마음으로? 아니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으로 키울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서 여사는 숨이 막혔다. 잠시 그녀는 마치 처음으로 그 여자를 제대로 보는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몸을 돌리며 여전히 불안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가 경고 안 했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 아이가 널 고생시키거든.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날 아침, 지호는 빵집 뒤편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방은 비좁았지만 깔끔했다. 아침 햇살이 창틀을 통해 스며들어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비췄다. 미숙은 근처 작은 의자에 앉아 뜨거운 죽 그릇을 들고 있었다. 먹어라, 아직 따뜻해. 엄마는 없지만,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아주머니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넌 패가 아니야. 패가 된다면 집에 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저는 돌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숙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누구도 친절의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나지 않아. 내가 잘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얼어붙었던 지호의 마음속으로 따뜻한 물줄기처럼 흘러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더 이상 두려움도 피하려는 마음도 없는 미소. 그 아이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 그날부터 지호는 공식적으로 미숙인의 빵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계산대를 닦고 청소를 하고 구운판을 씻는 것을 도왔다. 작은 손은 밀가루와 버터 냄새,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부끄러워 머리를 극적일 때마다 들려오는 미숙의 가벼운 웃음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서 여사는 여전히 아침마다 먹을 게 두 사람 목으로는 부족해. 저 녀석이 빵을 다 먹어치우겠네. 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지호가 테이블을 치우는 것을 몰래 쳐다보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에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침대에 이불을 하나 더 덮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강바람이 문틈으로 불어오던 고요한 밤이면 지호는 종종 부엌 옆에 혼자 앉아 낡은 나무 팔찌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엄마, 저 오늘 빵 굽는 법을 배웠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내일은 반죽도 해보게 해준대요.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집이란 쫓겨날 걱정 없이 내 이름이 불리는 곳이라고요. 그럼 저 이제 여기가 집인 것 같아요, 엄마. 성촌의 아침은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다. 태양은 한강 기슭에서 천천히 기어올라 작은 빵집의 갈색 기와 지붕 위로 옅은 황금빛을 드리웠다. 강둑에서 불어온 바람은 은은한 밀가루와 빵 굽는 냄새를 싣고 마을 어기장터 옆에 허름한 집들을 감쌌다. 익숙한 주방에서 지호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듯 혀를 살짝 내민 채 조심스럽게 가루채를 들었다. 미숙은 등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살며시 미소 지었다. 살살해야지. 가루가 안개 같아서 아기 머리카락 쓰다듬듯이 해야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기울였다. 그는 이미 반죽하는 법과 계란을 치는 법을 배웠고 지난주에는 심지어 처음으로 작은 빵 한 덩이를 직접 구워내기도 했다. 이제 주방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유의 장소였다. 하지만 운명은 늘 약한 자의 마음을 시험하는 법이 있었다. 그날 오후 미숙이 이스트를 더 사러 시장에 간 사이 지호는 혼자 집에서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밀가루 선반 옆에 등잔불을 두었다. 정전될 때마다 미숙이 하던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아직 날이 밝았고 그는 부주의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뒷창문으로 몰아쳐 커튼을 뒤집었다. 등잔불이 타일 바닥으로 쓰러졌다. 불은 근처의 마른 행주에 빠르게 옮겨 붙었다. 지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치며 이불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그의 당황함보다 빨랐다.
주방에서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불길은 나무 식탁을 따라 기어 올라가 밀가루 선반과 계란 선반까지 핥았다. 유리병 하나가 터지면서 작은 폭발음이 울렸다. 지호는 간신히 뒷문으로 뛰쳐나가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살려주세요. 미숙이 돌아왔을 때 이웃들은 양동이로 물을 퍼붓고 있었다. 짙은 연기가 지붕을 뒤덮었다. 불은 꺼졌지만 빵집의 심장인 주방은 거의 완전히 타버렸다. 미숙은 제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게를 열던 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기념품인 낡은 오븐은 새까만 쇠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밀가루 선반은 그을렸고 벽은 연기로 뒤덮였으며 벽시계는 정확히 오후 2시 47분에 멈춰 있었다. 지호는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고 옷자락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미숙이 돌아보자 그는 버듬거렸다. 제가 등잔불을, 창문을 안 잠갔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가서 아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팔을 뻗어 그를 꽉 껴안았다. 내가 무사하면 됐어. 아이는 그 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치 친한 이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깨뜨린 아이처럼 목매인 울음이었다. 그날 밤, 불은 꺼졌지만 그 여우는 작은 집 안에서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 여사는 돗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했잖니. 내가 미리 말했잖니. 저 아이를 데려오면 조만간 무슨 일이. 어머니. 미숙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웠다. 제가 사람보다 이 빵집을 더 아까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서 여사는 눈을 부릅떴다. 물건이 아까운 게 아니야. 공이 아까운 거지. 내가 몇 년 동안 일군 걸 이제 저 녀석의 한순간 부주의로 묻어버리게 됐잖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가게를 잃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저 아이는 엄마를 잃고 집을 잃고 안전하다는 감각마저 잃었어요. 만약 지금 저까지 저 아이를 외면하면 쟤한테 뭐가 남겠어요? 서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고는 한마디만 내뱉었다. 뭘 하든 돈 빌리지는 마라. 집 문서 담보 잡지도 말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미숙이 직면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빚. 화재 보험금은 복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재료는 모두 타버렸다. 손님들은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렸다. 어떤 이들은 미숙이네 빵은 업보 때문에 탄 거야 라고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가 가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집 뒤편의 땅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는 문제를 꺼내자 서 여사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안 돼. 그 땅은 내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빵집 꿈을 키우자고 팔 수는 없어. 하지만 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살아가요. 지난 몇 년간 그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지금 저는 단지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것뿐이에요. 서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사흘 후 누군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미숙의 오랜 친구이자 시장 근처 밀가루 가게 주인인 박현우였다. 그는 큰 재료 상자와 함께 놀라운 제안을 들고 왔다. 강가 나루터로 가게를 옮겨서 다시 세우세요. 제 가게 근처인데 빈 땅도 많고 손님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자본이 없어요. 제 몫을 합치세요. 지분으로 생각하고요. 이자는 안 받을게요.
그냥 매일 아침빵만 먹게 해주세요. 미숙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지호는 문 뒤에 숨어 서서 눈을 반짝였다. 2주 후, 새 빵집이 임시 철골과 양철 지붕으로 세워졌지만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가 향긋했다. 손님들이 점차 다시 돌아왔다. 일부는 동정심 때문에, 일부는 옛빵 맛을 그리워해서였다. 지호는 더 이상 계산대 뒤에 숨어 앉아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낡은 신문지로 빵을 포장하고 매번 판매 후에는 계산대를 닦았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책상 위에 교과서를 올려놓았다. 다음 주부터 너 다시 학교에 갈 거야. 지호는 멍해졌다. 아주머니. 정말이세요? 초등학교가 여기서 아주 가까워. 내가 등록했어. 교복은 내일 사러 가자. 지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미래라는 이름의 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의 문은 그에게 또 다른 세계였다. 새로운 도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빛바랜 푸른색으로 칠해진 성천초등학교 교문, 낡은 나무 현판에는 지혜의 씨앗을 심는 곳, 인격을 기르는 곳이라는 글씨가 희미했다. 하지만 지호에게 그곳은 낯선 숲으로 들어가는 관문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달아빠진 낡은 천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었다. 그의 어린 시절보다 더 오래된 회색 책가방 끈을 꽉 잡고 있었다. 미숙이 옆에서 걸으며 안심시키듯 그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냥 너 자신으로 있으면 돼, 지호야. 난 널 믿어. 5학년 2반 교실에서 그가 처음 받은 시선은 미소가 아니라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친구 귀에 속삭였다. 쟤야. 시장 쪽 빵집에 어녀 사는 애. 다른 아이는 입을 삐죽거렸다. 쟤네 집 불났대. 남의 가게에 빌부터 산다던데. 아마 거지일 거야.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 맨 뒷자리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는 대꾸하지도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소문을 더욱 빠르게 퍼뜨릴 뿐이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보다 덩치가 훨씬 큰 재민이라는 아이가 지호의 책상 다리를 가볍게 찼다. 야, 너 시장에서 빵 훔쳐 먹은 적이 있다며? 지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던데. 내가 말해봐, 맞아?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빵은 미숙 아주머니가 주신 거야. 누가 공짜로 줘? 내가 멍청하니까 속이는 거지.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호는 책상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반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급류 속의 작은 돌멩이처럼 침묵했다. 오후에 한소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긴 머리는 목 뒤로 묶여 있었고 베이지색 재킷과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출석부에서 지호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지호니? 아이가 일어서자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 교실에서의 첫 미소였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지호를 남게 하고는 아주 새로운 공책 한 권을 건넸다. 선생님은 들었어. 친구들이 하는 말들. 하지만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아. 네. 연꽃 아니? 진흙 속의 꽃이요? 응, 진흙 속에서 자라도 연꽃은 향기롭지. 누구도 진흙을 탓하지 않아. 사람들은 이겨내는 연꽃을 소중히 여길 뿐이야.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다. 너는 연꽃이야, 지호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지늘기라고 생각하게 두지 마. 그날 저녁, 지호가 빵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소연 선생님이 선물한 공책을 조용히 펼쳤다. 첫 장에 그녀가 작은 글씨로 적어놓았다. 어디서 시작하든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단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한. 그는 공책을 접어 심장의 일부인 양 가슴에 품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그 후 며칠 동안 지호는 비록 여전히 더듬거리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숙제를 더 일찍 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 빵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읽었다. 옥수남 씨나 채소 파는 정 이모 같은 단골 손님들이 칭찬하기 시작했다. 미숙 씨 조카 착하네요. 예의도 바르고요. 빵 포장도 꼼꼼하고 항상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제대로 가르쳤네. 한편 서 여사는 멀리서 지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 번은 미숙이 집에 없을 때 그녀는 식탁 위에 뜨거운 떡 한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애 좀 더 먹여. 너무 말랐어. 칭찬 한마디도 부드러운 눈빛도 없었지만 미숙은 이해했다. 그것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어느 비 오는 오후, 지호는 주방에 앉아 학생 일기를 쓰고 있었다. 미숙이 물었다. 공부하는 거 좋니? 네, 학교에. 소연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은 절 비웃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섬천시장에서 살아남았다면 교실은 그만큼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를 품에 끌어안았다. 맞아. 넌 빵집의 전사야. 창밖 저편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주방 안에서는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믿음. 초겨울 어느 아침, 처마 밖에 눈이 살짝 내렸다. 땀 맞는 교복을 입은 지호가 직접 구운 빵을 들고 가게 문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더 어린 아이에게 건넸다. 먹으렴. 그리고 꼭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미숙은 주방에 서서 김서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지호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섬천중학교는 이른 봄 아침에 학기 초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2층 복도를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에 분필 가루와 백꽃 향기가 섞여 있었다. 운동장 아래에는 학생들이 모두 모여 각 반별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 방송 스피커에서 윤지호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다. 9학년 3반 전교 최우수 학생 윤지호. 군단위 수학 경시대회 1위. 미숙은 학부모석 맨 끝에 앉아 낡은 카메라를 든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 시절 깡마른 아이가 이제는 선생님들과 키가 비슷해졌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그가 고개를 숙여 표창장을 받을 때 미숙은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사진은 나중에 빵집 계산대의 나무 액자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의 기적에 대한 조용한 증거처럼.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교무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다른 애 답안을 베낀 거 아니야? 군단위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작년엔 겨우 따라가던 애가? 혹시 한 선생님이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닐까? 교감실에 익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거기에는 윤지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으니 답안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한소연 선생님은 교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문서에 적힌 붉은 글씨를 읽으며 굳어졌다. 부정행위 의혹 확인 요청. 그녀는 그날 오후 지호를 빈 교실로 불렀다. 너도 알고 있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은 가방끈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선생님은 알아.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해. 그녀가 창문 커튼을 걷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로 비스듬히 비쳤다. 내일 넌 그 시험을 다시 치를 거야. 위원회 앞에서.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어. 지호는 침을 삼켰고 눈이 붉어졌다.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특별한 교실 하나가 열렸다. 3명의 감독관이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백지, 연필, 그리고 새로운 시험지뿐이었다. 미숙은 복도 밖에서 속이 타는 듯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히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마치 지호가 종이 위를 스치는 필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처럼 귀를 쫑긋 세웠다. 1시간이 흘렀다. 지호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이 미숙의 시선과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사흘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위원회는 확인했다. 모든 풀이 과정이 정확하며 표절의 흔적이 없음. 진정한 실력임. 학교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장이 입을 열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지호 학생에게 사과드립니다. 소연 선생님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빛나기 위해 특권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눈에 띌 기회뿐입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지호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한때 그를 멀리했던 친구들은 이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5학년 때 그를 놀렸던 친구 재민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아, 옛날 일 미안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악수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한 달 후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우수한 성적과 인성을 갖춘 윤지호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지호는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쁘지 않니? 기뻐요. 하지만 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미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10년 전 나는 불탄 빵집 앞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그때 한 아이가 들어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 제가. 너의 기회는 나의 미완의 꿈이기도 해. 너는 가야 해.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주머니는 제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떠날 용기가 있다면 나는 내가 돌아올 용기도 있다고 믿어. 작별의 밤, 지호는 낡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의 손에는 엄마 정임 씨의 팔찌와 소연 선생님의 글씨가 담긴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표창장 수여식 사진과 반쯤 탄 빵 옆에서 웃고 있는 미숙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작은 쪽지를 써서 공책 표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저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빵집을 다시 지을 거예요.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저처럼 굶주렸던 아이가 없도록. 다음 날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버스가 성천마을을 떠났다. 김서린 창문 너머로 지호는 빵집 앞에 서서 손을 높이 흔드는 미숙을 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외투 자락을 날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건했다.
지호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버스가 마지막 모퉁이를 돌 때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을. 서울의 여름은 언제나 활기차고 붐비며 결코 잠들지 않는 듯했다. 마철로들이 서로 경쟁하듯 솟아있고 신호등 불빛이 깜박이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미래와 경주라도 하듯 서둘러 걸었다. 명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지호는 낡고 빛바랜 배낭을 맨 채 시내버스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새벽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는 기숙사로 안내받았다. 작은 2인실이었고 2학년 학생과 함께 썼다. 룸메이트인 동규는 그의 배낭을 힐끗 보더니 그의 손목에 있는 낡은 은팔찌를 보고 물었다. 너 어디서 왔어? 성천 마을에서요. 한강 근처에요. 오. 들어본 적 없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여자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어? 지호는 미소 지었다. 저희 어머니 거예요. 살아계시든 아니든. 저는 계속 차고 있어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동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들은 꽤 잘 맞는 룸메이트가 되었다. 한 명은 내성적이고 한 명은 외향적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빽빽한 수업 일정, 산더미 같은 과제,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는 오르막길 같은 시험 압박. 많은 밤 지호는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텨야 했고, 눈은 충혈되고 손가락은 너무 많이 써서 감각이 무뎌졌다. 때때로 그는 빵집의 작은 주방이 그리웠고, 살짝 탄 빵 껍질 냄새와 반죽을 꼭 싸우듯이 하네, 라며 사랑스럽게 꾸짖던 미숙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런 밤이면 지호는 낡은 공책을 꺼내 가운데 페이지를 펼쳐 그 글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저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빵집을 다시 지을 거예요.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저처럼 굶주렸던 아이가 없도록. 그는 마음속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공부했다. 세월이 흘러 지호는 학교에서 기적의 학생으로 점차 유명해졌다. 그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계속해서 동아시아 학생 올림피아드의 학교 대표로 참가했다.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오기 시작했다. 한 인터넷 신문 기사는 이런 제목을 달았다. 의심받던 아이에서 굴복하지 않는 천재로 윤지호의 이야기. 그 아래에는 낡은 교복을 입고 여전히 은팔찌를 찬 채 평온하고 총명한 눈빛을 한 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미숙은 비 오는 어느 오후, 손님이 뜸해졌을 때 그 기사를 읽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접고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시절 그 아이가 이제 횃불이 되었구나. 사회학과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지호는 자신이 자란 곳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미숙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강가의 작은 빵집에서 살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저에게 빵 한 덩이를 주셨고 그 후에는 제게 새로운 삶 전체를 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조용히 그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저도 가난하다고 놀림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게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요. 지호는 미소 지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돈은 가난하지만 인격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요. 졸업하던 해, 지호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부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했다. 마음속에는 항상 빵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라는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거리가 눈으로 뒤덮인 어느 겨울밤, 지호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초기 설계도가 놓여 있었다. 1층에는 빵집, 2층에는 작은 교실, 3층에는 고아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설계도 아래에 그는 이렇게 썼다. 프로젝트, 사랑의 빵집 모든 아이가 배부르고 마음도 채울 수 있는 곳. 졸업을 앞둔 날,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성천으로 돌아갔다. 버스가 작은 정류장에 멈추자 그는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내렸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만든 우유 식빵이 들어 있었고 작은 카드가 끼워져 있었다. 미숙 아주머니, 저 돌아왔어요. 낡은 빵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작고 벽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은 빛이 바랬지만 주방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미숙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지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키가 크고 어른스러워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 그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로 돌아왔구나. 약속했던 대로요. 그는 무릎을 꿇고 의식처럼 빵을 건넸다. 아주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제 솜씨가 이제 아주머니보다 나은지. 미숙은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 우리 아들. 더 잘하게 됐네. 그날 밤, 지호는 미숙과 함께 숯불 옆에 앉아 우유 식빵을 먹고 옥수수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기억처럼 가볍게. 지호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가 제게 기회를 주셨으니 저는 이곳의 기적을 선물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조용한 자부심의 빛만이 있었다. 지호가 성천마을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다. 이른 봄 아침, 태양이 옅은 안개를 뚫고 비추자 한강은 반짝이는 비단띠처럼 물들었다. 강가의 낡은 땅 위, 예전에 임시 장터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손으로 조각한 호두나무 간판이 새로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의 빵집 러브 브레드 홈. 기억으로 짓고 사랑으로 운영합니다. 짙은 붉은색 기와 지붕, 커다란 유리창, 크림색 벽을 가진 3층 건물 앞에는 미숙이 좋아하는 흰 백합과 들국화를 심은 작은 화단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서서 낡은 어촌 마을 한가운데에 솟아난 그 완벽한 건물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지호가 지은 거라고? 그 시절 가난뱅이 지호 말이야? 정말 하늘이 있긴 있구나. 개업식 날, 깃발과 꽃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한때 미숙에게, 거지에게 밥 주는 건 마을의 해가 된다. 고 소리쳤던 최 여사가 이제는 맨 앞줄에 서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사과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서. 이제는 늙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미숙의 시어머니는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를 향했다가 행사를 지휘하고 있는 지호에게로 향했다. 더 이상 찌푸린 얼굴도 비꼬는 말도 없었다. 그녀는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알고 보니 내가 처음부터 틀렸었구나. 미숙은 맨 앞줄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빵 계산대 뒤에 서서 흰 장갑을 끼고 새 오븐에서 첫 빵을 굽느라 여념이 없었다. 빵이 다 익자 그녀가 오븐 문을 열었고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가며 온갖 기억을 몰고 왔다. 지호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아주머니가 제게 주셨던 첫 빵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그때는 가난해서 밀가루에 물을 많이 탔고 덜 구워서 껍질이 물렁했지. 하지만 전 그것보다 맛있는 빵을 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10년간의 사랑과 존경의 언어가 모든 것을 대신 말했다. 개업 테이프 커팅식이 끝난 후 지호는 귀빈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건물을 둘러보았다. 1층은 빵집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 있고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사용됩니다. 2층은 기술 교실입니다. 제빵, 그림, 그리고 무료 보충 학습을 가르칩니다. 3층은 놀이방, 독서실, 그리고 고아들을 위한 임시 침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이런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빵 진열장 유리를 닦고 있는 미숙을 가리켰다. 모든 아이디어는 저 한 분의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첫 빵을 주셨고 그 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행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행사가 끝날 무렵 미숙이 연설을 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배고픈 아이를 보면 외면할 수 없다는 것만 압니다. 그날 저는 가게를 잃고 좋은 평판을 잃고 시어머니와 마을 전체의 지지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빵 한 덩이가 한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울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호는 마당을 거닐다가 처마 밑에 숨어 서 있는 깡마른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었으며 손에는 잉크가 번진 광고 전단지를 들고 있었다. 지호는 몸을 숙였다. 배고프니? 아이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가자. 아저씨가 빵 줄게. 그리고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작은 빵 한 덩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종이로 싸서 손에 쥐어주었다. 먹으렴. 그리고 꼭 잘 살아야 한다. 그것은 옛날 미숙이 그에게 속삭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오늘 지호는 그 말을 마치 세대를 거쳐 조용히 이어지는 인류의 끈처럼 전달했다. 그날 오후 성천에는 비가 막 그쳤다. 구름 뒤에서 햇살이 비치며 사랑의 빵집 건물의 붉은 기와 지붕을 비추자 그곳은 마치 황금빛으로 도금된 듯했다. 미숙이 주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지호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세월의 흐름에 낡고 검게 변한 은팔찌가 있었다. 지난달에 창고 정리하다가 정임 엄마의 낡은 옷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미숙은 팔찌를 보았고 그녀의 눈이 서서히 붉어졌다.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이 주방에 두고 싶어요. 이건 더 이상 제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품이니까요. 그는 분필로 쓴 글씨 아래 벽에 유리칸에 팔찌를 놓았다.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그날 저녁, 2층에서는 제빵 기술 교실이 개강했다. 7, 8살 된 아이들이 반죽대와 새하얀 앞치마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미숙은 지호 옆 교실 앞에 서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가루를 식탁에 쏟아놓고 이 녀석한테 이스트보다 더 고집세다 고 꾸짖곤 했지.
이제는 걔가 제빵 선생님이 되고 나는 주방 보조나 하게 됐네. 아이들이 와르르 웃었다. 지호도 따라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손에 가루 묻는 거 두려워하지 마. 실수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가장 맛있는 빵은 완벽한 빵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미소가 담긴 빵이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선생님, 왜 큰 회사 안 차리고 빵집을 여셨어요? 내가 배고팠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빵을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었을 때.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작은 얼굴들 사이로 감정이 스며들었다. 늦은 밤, 수업이 끝난 후, 미숙은 빵집 뒤편 현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옥수수차 잔이 들려 있었고,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공기 중에 섞인 빵 냄새는 달콤한 기억처럼 돌아왔다. 지호가 나와서 그녀에게 얇은 스카프를 걸쳐 주었다. 밖에 앉아 계시면 감기 걸려요. 괜찮아. 난 그저 내가 처음 가게에 왔던 날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도 오늘 같았어요. 시원하고 조금 습했죠. 그리고 넌 빵 한 덩이를 3초 만에 다 먹어치웠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지호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주 멀리 갔고, 아주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 첫 순간이라는 거려. 사람들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었을 때. 미숙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부드러운 빛이 어렸다. 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냈어.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약속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 제가 빵집을 다시 짓겠다고 한 거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저처럼 굶주렸던 아이가 없도록. 미숙은 침묵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할 거예요. 이곳은 단지 빵집이 아니니까요.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온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그들은 지호에게 영감을 받았던 옛 학생들이었다. 무리 중 한 여성, 가볍게 파마한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의 여성이 사랑의 빵집 간판 앞에서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만약 나에게도 저런 엄마가 있었다면. 미숙이 지나가다가 멈칫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 여성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마치 미숙의 눈에서 그 여성에게로 무언가가 전달되는 듯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무언가. 하지만 이내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려 걸어갔다. 미숙은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일주일 후, 성천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사랑의 빵집 중앙마당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한 여성이 아이에게 빵을 건네주는 모습의 동상. 소박한 목각이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동상 아래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베풀었던 이들과 한 번도 선택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바칩니다. 개업 축제의 마지막 날 밤, 지호는 옥상에 서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이 있었다. 저 멀리 한강이 마을을 지나 조용히 흘러갔다. 미숙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한 새로운 하트 모양 빵이 들려 있었다. 내가 부산의 지점을 또 열 거라는 거 아세요? 오! 또 나를 혼자 두려고? 아니에요.
어디서든 저는 빵 한 덩이와 마음 하나로 시작할 거예요. 미숙은 살며시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내 인생만 다시 일으킨 게 아니야. 이 마을 전체의 믿음을 다시 일으켰어. 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작은 빵 한 덩이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발코니에서 흰 백합 꽃잎이 빛으로 가득한 마당으로 가볍게 떨어졌다. 아마도 그때 각자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 전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바쁜 삶 속 어딘가에서 우리는 지호처럼 배고팠던 아이였거나 혹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손을 내밀어준 우리만의 미숙 씨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아 조금이라도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다음 치유의 여정에도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선행이 머물 자리는 항상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